인간관계와 진로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를 분류를 봤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1차 관계와 2차 관계를 봤고, 두 번째는 수평적인 관계냐, 수직적인 관계냐를 봤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애정적인 관계냐, 업무적인 관계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의 인간관계, 그 분류별로 자신의 인간관계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달 과정을 볼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맺어가는지 그걸 볼 건데, 크게 보면 처음에 만남, 그 다음에 정보를 교환하고 순서대로예요. 그 다음에 개성 표출 및 갈등 해결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치감 형성하는 단계. 이렇게 구성이 될 건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이제 처음에는 딱 만나죠. 만남은 우연히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조직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이유로 만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사람은 감정과 목적을 가진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는 원래 이제 순수한 감정으로 정말 나는 가까워지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고 이런 그런 마음, 내 상대에 대해서 좋아하는 호감 어린 마음, 이런 마음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 이걸로 이제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남을 뭐 갖는 게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앞에서도 분류를 받듯이 우리가 다 이제 친구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업무적인 관계를 맺을 때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만약에 진실된 만남을 원한다. 나는 사람들과 진실된 만남을 원하고 싶다 이러면 조건과 목적보다는 무조건적이고 진실한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 우선시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죠. 약간 쉽게 예를 들면 얘가 좀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주위에 연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나는 왜 이렇게 연애가 안 되지? 연애를 좀 진짜 제발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한 30대 초반 남자분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30대 후반이니까 이전에 여러분들은 이제 잘 공감이 안 될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그분들이랑 막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추천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동호회를 가라. 동호회를 가입해라. 예를 들면 뭐 그 댄스 스포츠 동호회를 가면 거기가 무조건 여자친구 사귈 수 있다. 애인 사귈 수 있다. 이런 추천을 많이 해줬는데 그건 뭐예요? 사실 순수한 감정으로 가는 건 아니고 내가 연애 한번 해봐야지 하는 그런 목적. 어떻게 보면 약간 순수하게 그 댄스 스포츠를 배우는 게 아니라 약간 불순한 의도로 그 모임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진실된 만남을 하고 싶다면 그 모임에 가는 거는까지는 괜찮지만 너무 그 애인 사귀는 거에 치중을 하면 춤에 집중 안 하고 그럼 누가 봐도 티가 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싫어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데 가더라도 처음에는 실제로 내가 배우는 그 취미에 집중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꼭 애인 만들어야지 하지 말고 그냥 두루두루 일단 친해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서 실제로 진실한 관계를 맺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만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만남이 이제 있은 후에 인간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이 정보 교환이라는 거는 뭐 진짜 어떤 학문적인 지식만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나의 얘기, 나의 사적인 얘기도 정보잖아요. 야, 나는 뭐 어디 저기 부산에서 태어났고, 나는 뭐 고등학교 뭐 그때까지는 거기 살다가 뭐 서울에 가족들 다 이사 왔어. 뭐 이런 얘기들도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서로 간의 정보 교환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리고 정확하고 바람직하게 정보 교환을
이제 하는 거는 서로 믿어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내가 상대를 못 믿는데 내 사적인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정보 교환을 하면서 넌 취미는 뭐야? 너는 어떤 영화 보는 거 좋아해? 너는 뭐 지금까지 읽었던 재밌는 책이 뭐야? 물론 이렇게 재미없게 딱딱하게 물어보진 않겠지만 이런 정보들도 서로 교환하게 된단 말이에요. 야, 나 저번 주에 뭐 최신 영화 뭐 봤는데 그거 진짜 재밌더라? 이런 것도 이제 정보 교환이거든요. 그랬을 때 상대가 나도 그거 진짜 좋아하는데 나도 뭐 피자 진짜 좋아해 피자 같이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공통점이 존재할 때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친구랑 만날 때 빨리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친구한테 돈을 주면 빨리 친해질까요? 그것보다는 내 얘기를 빨리 오픈하면 금방 친해져요. 그러니까 만나서 정보 교환을 빨리 하면 왜냐면 내 걸 먼저 정보를 이렇게 오픈을 내 걸 정보 오픈을 이걸 하면 내가 먼저 오픈을 하면 희한하게 사람들은 상대도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정보 공유가 많고 그 안에서 공통점이 많이 찾아지면 빨리 친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친구를 사귈 때도 그렇고 애인을 사귈 때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사적인 거를 오픈하는 게 그 관계를 빨리 만나게 되는 비법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부터 너무 과한 사적 정보는 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첫 만남에 진짜 이거 예시예요. 나는 어렸을 때 아빠한테 많이 맞았어. 이거 되게 나의 상처 있고 취약한 그런 나의 사적인 정보인데 이걸 첫 만남에 오픈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오픈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정보는 상대방이 그 얘기를 어떻게 반응할지 아직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이 공감해 주는 사람이면 너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걸 뭐 그냥 장난거리처럼 취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때릴 만하니까 때렸겠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린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한 정보는 충분히 친해지고 신뢰가 쌓인 후에 오픈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무슨 사적 정보를 오픈합니까? 라고 할 수 있죠. 조금 가벼운 것들. 나 뭐 수업 시간에 어제 수업 시간에 졸다가 교수님한테 잔소리 들었잖아. 뭐 이런 거. 아니 나 뭐 친구가 나한테 뭐 이거 뭐가 있을까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뭘 얘기하는지 제가 몰라서 예시를 못 들겠네. 뭐 게임 이런 거? 게임은 좀 별론데. 근데 게임 서로 둘 다 좋아하면 상관없는데 게임은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좀 별론 것 같고 뭐 연예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임이나 연예인 얘기보다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예시가 제가 안 떠오르는데. 네, 어쨌든 어떤 건지 알겠죠? 너무 깊이 있는 사적 얘기를 바로 하라는 뜻은 아니고 조금은 가벼운 사적인 캐주얼한 얘기를 빨리 트면 금방 친해진다는 거. 네. 이제 그 다음에 정보 교환을 해서 친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진짜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왜냐면 앞에 정보 교환할 때까지는 나의 약간 좋은 면들 위주로 보이려고 하다 보고 그리고 이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렇게 개성 표출을 안 하는데 점점 친해지게 되면서 개성 표출이 이제 시작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볼게요. 일단 각자의 개인 객관적인 정보 교환하고 나면 사실 처음에는 이 객관적인 정보 교환 먼저 하죠. 이름이 뭐예요? 뭐 지금 뭐 학교 다녀요?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에요? 이런 거. 뭐 군대는 갔다 왔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뭐 어디 살아요?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정보 교환이 끝나고 나면 앞에서 말한 대로 이제 주관적인 정보도 조금씩 교환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서로 개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여기서 개성은 진짜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나 뭐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근데 서로 친해지면서 개성이 표출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방식에 따라서 갈등에 대처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서로 갈등이 좀 발생하고 잘 해결되면 그 관계는 이제 오래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갈등 해결이 안 되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속될 수가 없겠죠. 여기서 끝나겠죠. 네,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랬던 적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저 대학교 때, 아주 먼 옛날인데, 저 대학교 때 되게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랑 얘기를 해보니까 뭐 성격도 비슷한 것 같고, 또 같은 고향 출신이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금방 친해졌는데, 근데 이상하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좀 친해지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 만날 때 꼭 자기 있는 쪽으로 절 부르는 거예요. 야, 우리 집 쪽으로 와. 야, 뭐 그래서 그 친구랑 한 3, 4년 계속 친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회사에 취직했을 때도 친구 관계를 잘 맺고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야, 회사 퇴근하면은 네가 우리 회사 앞으로 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먹을 거 메뉴 정할 때도 야, 나 피자 먹고 싶어. 피자 먹자. 항상 이런 식으로 자기가 먼저 이렇게 딱 얘기하고 뭐 하자. 이렇게 약간 좀 세게 말을 하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냥 맞춰줬어요. 저는 원래 그런 거를 잘 말을 못했거든요. 대학교 때. 내 거 원하는 것도 말 못하고, 상대가 얘기하는 게 싫어도 싫다고 말도 못하고, 좀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속에서만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부글부글 갈등이 막 생겼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전전긍긍 하다가 어느 날 하루는 걔가 또 야, 이따가 끝나고 우리 회사 앞으로 와. 딱 이렇게 하길래 그날은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진짜 좀 웃긴데, 그때는 20대, 그때가 한 20 중반? 이 24살? 한 이쯤이었는데도 제가 그 친구한테 절교를 선언을 했어요. 이거 되게 웃기죠. 20대에도 절교 선언을 한다는 게 저는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끄러운데, 그 당시에는 너무 그 상황이 막 오래 쌓이다 보니까 마음속에 막 차곡차곡 그 쌓였다가 한 번에 터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저처럼 쌓아놨다가 터트리지 마시고, 친구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좋게 좋게 갈등을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 갈등 해결이 되게 인간관계 발달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번 회피, 2번 제압, 3번 타협, 4번 다수결의 원칙, 5번 통합. 네. 어, 일단 회피를 보면 갈등이 생겼는데 그냥 안 생긴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피하는 거. 제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말 안 하는 거. 말 안 하고 그냥 맞춰주고. 이게 이제 갈등을 무시하고 피하는 거죠. 그러면 갈등이 일시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이나 여전히 해결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저였네. 저가 회피였네. 어떻게 됐어요? 더 큰 갈등을 초래하거나 관계를 절교했잖아요. 아, 근데 지금은 잘 지내요. 지금은 그 친구랑 아직도 잘 지내는데, 그 친구가 그 이후에 이제 몇 달 후였나? 다시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서 제가 뭐가 서운했었는지 얘기했고, 그 뒤로는 그 친구가 조심해줘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압인데요. 상대방의 의견은 무시하고 한쪽의 의견만 강요하는 방식. 제압 이후에 갈등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가 힘을 잃으면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힘의 원리에 의한 독재적인 해결 방법으로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이 제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걸 빼먹었는데 요 5가지 얘기할 때 여러분들 관계를 이제 되돌아보세요. 각각 사람들마다 주로 쓰는 갈등 대처 방식이 있을 거고, 아니면 나랑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대처 방식을 쓰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들으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압은 둘이 싸움이 일어났는데 어,
한쪽 말이 하나도 안 먹히는 거예요. 저쪽에서 계속 나만 틀렸대. 그러면 이쪽 사람이 이쪽 사람이 이 사람이 막 제압을 하니까 더 싸움이 커지는 게 싫어서 그래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네가 맞아.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 속마음은 어떻겠어요? 부글부글 하겠죠. 그냥 내가 지는 게 이기는 거니까 참지 뭐 이걸로 겨우 참은 거죠.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그냥 떠나버릴 수도 있고 막 더 다른 방법으로 복수할 수도 있고 왜냐면 제압을 하면 기분이 너무 나쁘거든요. 제압을 당하면. 그렇기 때문에 회피랑 제압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게 요거라면 다른 방식을 배우고 훈련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타협. 서로 자신의 의견을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양보하는 건 너무 좋은데 문제는 너무 많이 양보를 하면 이것도 불만이 차곡차곡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 너무 무리할 정도로 양보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커플끼리 연락 횟수로 갈등이 생겼어요. 카톡 하고 안 하고 전화하고 안 하고 이런 거. 근데 한쪽은 야 나는 하루에 네가 나한테 전화를 3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 한쪽은 아 내가 너한테 3번 전화하는 건 좀 힘들어. 수업도 들어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아 좀 나는 너를 아무리 좋아해도 아침에랑 밤에만 자기 전에 연락하면 될 것 같은데 꼬박꼬박 3번 하라고 하는 건 나한테 좀 어려워.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서 아 무조건 난 3번 이상 해줘야 돼. 이렇게 하니까 상대가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3번 꼬박꼬박 해볼게. 이렇게 자기 의견을 양보한 거예요. 근데 다음날 됐는데 막 바빠가지고 과제하다가 못 지켰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싸우죠. 야, 너 3번 연락하기로 약속했잖아. 이러면서 또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3번 그 연락 전화하기로 그 한 약속을 만약에 꼬박꼬박 잘 지킨다고 해도 이 사람 마음에는 계속 차곡차곡 불평이 쌓여 가다가 다른 문제에서 빵 터집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무리하게 한쪽이 양보하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수결의 원칙인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뭐 두 명의 관계라기보다 여러 명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더 해당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 명 관계에서 의견이 너무 다르고, 예를 들면 뭐 친구들 5명이서 놀러를 가기로 했어요. 야, 우리 어디 갈래? 2명은 바다에 가자 그러고, 3명은 뭐 어디 가자 그럴까? 바다랑 다른 또 어딨지? 꽃놀이를 가자고 하고. 그랬을 때, 어, 그 3명의 의견이 다수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죠. 근데 이 정도 부분은 뭐 다수로 정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꼭 다수가 선택한 게 더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을 우리들이 많이 쓰는데 이것도 가끔은 의심해 봐야 돼요. 이 상황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정말 좋은 건가? 네. 그런 측면이 있고 마지막은 통합이라는 방법인데요. 통합은 타협이랑 조금 다른 거예요. 타협이랑 좀 달라서 서로 막 그냥 금방 양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진지하게 찾는 거.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오래 걸리고 대화를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통합을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 얘기에 대해서 묵살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나랑 너무 다른 생각을 얘기해도 야,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존중을 해야 합니다. 아까 그 연락 횟수 에피소드에서 한쪽이 아, 나 수업도 가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내가 너를 아무리 좋아해도 연락하는 걸 까먹을 때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웃기지 마. 네가 나를 진짜 좋아하면 그걸 어떻게 까먹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존중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아 너는 네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연락을 까먹을 때도 있는 사람인 거구나. 요런 식으로 서로 차이를 인정을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는 3번을 내가 전화하길 바라고, 나는 내가 그걸 꼬박꼬박 못 챙길 것 같긴 한데, 아침, 저녁에는 내가, 어, 당연히 일어나거나 잠자기 전에는 그냥 특별히 생각 안 해도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낮에는 정신없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버릴 때도 있는 것 같아. 혹시 낮에는 네가 나한테 하고 싶을 때 전화해주면 안 돼? 그래서 상대방이 나는 네가 바쁠까 봐 내가 전화하는 게 되게 눈치 보여서 네가 3번 전화해달라고 했던 건데 너가 바쁠 때 내가 전화해도 괜찮아? 그랬을 때 괜찮아. 네가 전화하면 난 당연히 기쁘지. 내가 너한테 전화한 거를 까먹었다 뿐이지. 전화 오는 거 받는 건 난 좋아.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뭐 교수님이랑 있거나 해서 전화 못 받는 상황이면 내가 그 일 끝나고 바로 전화할게. 그럼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타협은 빨리 양보하는 건데 통합은 완전 그 뭐라 그러지? 회의하듯이 네, 이렇게 해서 둘 다 만족하는 상황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등 대처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버럭 화내는 게 결과는 안 좋지만 제일 쉬워요. 내 감정대로 그냥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통합은 내 감정을 누르면서 차근차근 대화로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통합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줄 알게 되시면 모든 관계에서 이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게 관계를 잘 맺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 안 주셨지? 그래서 앞에 내용이 좀 어려울까봐 이런 그림이 있길래 한번 갖고 왔어요. 갈등에 대처하는 다양한 자세. 한번 보세요. 막 싸울 수도 있고요. 서로 어떤 타협안을 찾기도 하고요. 통합일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없다면 다 같이 희생을 하자. 이런 것도 있고요. 좀 보류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동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자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이렇게 잘 해결되고 나면 일치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서로 이제는 믿을 수가 있어. 서로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서 갈등이 잘 해결돼서 신뢰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나와 상대방의 의견을 편견 없이 인정하고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감으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행동 표현, 의사 표현, 정서 표현이 편안해져요. 왜냐면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게 됐고, 저 사람이 갈등이 있을 때 서로 진솔한 대화도 해봤고, 그래서 저 사람을 이제 믿을 수 있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저 사람이 어떻게 할 거야를 다 알고, 그러니까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라는, 어, 낯선 사람부터 만남으로 시작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요 정도 와야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구나. 요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인간관계의 특징을 보면 이 특징을 잘 기억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 친한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나요? 음, 그런 친구 관계, 우정 관계라던가 연애 관계에서 이게 잘 안 되면 그 관계는 좀 수정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노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인간관계의 특징은 확실하게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특징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좋아한다. 상대방의 특징을 싫어하면서 그 관계를 맺는 건 좀 이상하죠. 예를 들어 내가 연애를 하는데 상대방이 아침에 맨날 10시에 일어나고 11시에 일어나고 이러는 게 되게 꼴보기 싫어. 왜냐면 나는 아침에 7시에 맨날 눈 뜨는 스타일이라서 아침형 인간이라서.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의 그런 특성을 받아들일 수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겠어요. 계속 잔소리 하게 될 거고, 그죠? 서로 상대방의 행복이나 성장을 증진시키려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노력하려고 애쓴다.
서로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알게 하고 이해시킨다. 그러니까 둘이 친구 관계에서도 서운한 일이 막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친구가 서운하든 말든 내 입장 얘기 안 해주고 그냥 아 몰라 됐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아 너 나랑 놀기 싫으면 놀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상대방이 어떻겠어요. 답답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나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건강한 인간관계에서는 내 입장을 잘 설명을 해야 돼요. 아 너가 내가 너 생일을 못 챙겨줘서 서운했지. 아 내가 진짜 전날까지도 완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일날 아침에 교수님한테 엄청 깨진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나 진짜 우울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네 생일을 까먹을 리가 없는데 진짜 그것 때문에 까먹은 거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생각나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관계를 건강하게 맺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다음에 상대방의 상황에 맞는 요구를 한다. 네, 이것도 중요한 게 관계는 물론 서로 정서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거, 채워주는 게 있기는 해요. 뭐 이해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짝사랑하던 사람한테 차였어. 고백했는데 차였어. 근데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야, 친구야, 뭐 하냐? 했는데 친구가, 나 내일 발표 수업에서 내가 발표라 지금 발표 그 PPT 만드는데 밤새야 될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나 지금 너무 마음이 막 힘들고 막 가슴이 찢어지고 누군가 위로받고 싶고 이런데 이제 원래는 친구한테 잠깐 나와서 커피 한 잔 하거나 밥 먹자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친구가 내일 발표라서 PPT 만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야, PPT고 나발이고 빨리 나와. 나 지금 차였어. 실현당했어. 이렇게 하면 건강한 인간관계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 그래? 나 오늘 너무 힘든 일 있어서 전화해 봤는데 너 나오기 되게 힘든 상황이겠다. 그러면 너 내일 발표 끝나고 시간 되면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상황에 맞게 요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자주성과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건강한 인간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들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그럼 인간관계가 진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그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진로를 이제 지금 전공도 정해졌고 전공 이후의 진로가 이미 정해진 친구들도 있고 아직 안 정해진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진로를 선택할 때 혼자서 그냥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정한 건 아닐 거예요. 부모님하고도 상의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랑 상의했다거나 뭐 친척분들하고 얘기해서 뭐 정했거나 아니면 요새는 워낙 뭐 그 방송 매체나 뭐 유튜브나 이런 영상도 많으니까 거기서 어떤 롤 모델을 보고 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사람 그 뭐 내가 그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 영향을 받은 거는 인간관계라고 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라는 게 진로에 영향을 생각보다 크게 미칠 수 있어요. 이제 보통 대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을 보면 부모님이 원하는 게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러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부모님은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중요시한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도록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직업적인 안정을 진짜 우선시하는 부모님이시면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선생님인 경우에는 자녀에게도 야, 교사가 최고야. 선생님 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부모님의 동기가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이것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아서
나에게 되게 잘 맞는 진로를 고른 사람은 되게 좋은 영향인 건데, 부모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면 진로 결정 후에 되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르면 부모님의 기대를 충분히 고려를 할 필요는 있지만 서로 이제 의논을 해서 잘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진로는 돈이 많이 필요한 진로들이 있어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스포츠도 사실 돈이 되게 많이 필요하죠. 훈련할 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뭐 예술 쪽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레슨비나 이런 게 상당히 비싸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진로는 뭐 나는 악기 연주를 하는 그런 예술가가 되고 싶은데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해요. 그러면 어떡해요? 부모님을 쪼른다고 해결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나의 예술적인 부분을 다르게 이룰 수 있는 진로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다른 길을 알아본다거나 여러 가지. 그래서 가족의 경제력이나 지원 요인도 우리가 이걸 고려하지 않고 사실 진로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친구나 또래도 내 진로 선택과 직업적인 열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또래들이랑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야, 너 대학 졸업하고 뭐 할 거냐? 너는 우리 전공 왜 들어왔어? 이러면서 서로 진로 고민도 얘기 많이 할 텐데, 이것도 앞에 얘기랑 똑같이 서로 조언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그런 건 너무 좋은 일인데, 너무 다른 사람들 말에 따라가면 안 돼요. 결국 선택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지, 나라는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에 맞게 잘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면 네, 여기까지 오늘 인간관계와 진로 강의를 마칠 거고요. 숙제, 과제 간단한 거 작성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았는지 정리해 봅시다. 해서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자정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 들으면서 이 수업 시간 안에 내주시는 것도 여러분들도 편할 거예요. 딱 내버리고 잊어버리면 되니까. 네. 그러면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강의로 만나 뵙겠습니다.